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미주 총동참회 초청으로 이춘근 박사님이 보스턴에서 강연을 하시고요. 뉴저지에서 팬미팅도 합니다. 그 밖에 6.25 미국 노병들이 주관하는 행사 6.25 참전 기념일 두루두루 둘러보고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춘근 박사님과 기내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의 의미, 취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원래 그 계획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번에 그 동문회 하는 데서 강의 부탁을 받고 가는데 가는 김에 미국에 계시는 특히 이제 미국 동부에 계시는 우리 그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상 돌아가는 그 뭐 상황을 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여행 아주 의미 있는 공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 베나TV 포맷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나TV에서 이춘근의 국제정치 사회를 보고 있는 장원재라고 합니다. 자, 이 박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괜찮은 겁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 말하고 대통령 된 후에는 좀 다릅니다. 말하고 또 행동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한번 뭐 그냥 실제로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뭐 이번에는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즉각 취임을 했고 취임한 날 저녁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 전화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로 가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앞으로 양국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원칙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인들의 선택의 격의를 표하고 북한의 문제는 어렵지만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데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동맹관계 이게 무슨 뜻일까? 한미동맹관계는 정권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미동맹은 정권과 관계없이 is not just a good ally but great ally. 트럼프가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이렇게 그 첫 번째 접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서 좀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드를 배치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는 건 물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절차가 뭐냐면은 무슨 그 시설 같은 거 만들 때 환경 평가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문정인이라는 특보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년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절차를 밟아야지. 근데 거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환경평가에 불합격 때도 갖다 놓는 거냐?
근데 분명히 갖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환경평가는 그러면은 하기 전에 통과가 된 거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계절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 갖다 놓는 건 문제가 없다. 앞뒤가 맞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미국에서 오신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29일, 30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예.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한 질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사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부하한테 명령을 내릴 때 애매하게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미가 하는 말이 트럼프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돼요. 트럼프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명령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라 말라지 이거 뭐 수사하지 말았으면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남이 가르쳐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뭐 미국 전문가들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를 설득시키거나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아주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세계관이 명확합니다. 적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꼭 뭐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트럼프는 무지하게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 치는데 트럼프는 북한 핵을 못 참습니다. 오바마는 참았습니다. 오바마의 북한 핵에 관련된 전략은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왜 인내할 수 있냐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의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각하 임기 중에는 개발만 됩니다. 각하 임기 중에는 미국까지는 안 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구만. 내가 이제 트럼프예요. 지금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각하 임기 중에 100% 미국까지 날아옵니다. 그겁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물어보니까 3년이면 LA까지 옵니다. 못 참지 그거는. 내가 처음으로 북한 핵의 사정거리에 미국을 놓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성질도 다르지만은 처한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이 트럼프는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 둘이가 이제 달려가는 우리나라 말로는 달려가는 기차인데 제 분석으로는 하나는 여러분 티코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제일 조그만 차가 티코입니다. 800cc짜리. 800cc 경차. 네. 탱크하고 티코하고 지금 마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탱크끼리 마주 달리거나 뭐 소나타끼리 마주 달리는 그런 착각하고 있어요. 미국과 북한의 국력을 국제정치학자들이 비교할 때 1대500으로 칩니다. 1대500으로. 근데 둘이 무슨 어떻게 기차입니까? 하나는 티코고 하나는 탱크죠. 그럼 자꾸 그런 게 틀리게 분석을 하면은 이상한 분석이 나오죠. 좀 더 비유적으로는 탱크와 세발 자전거 이렇게 그래서 비유하시면 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중광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한국의 군사적 비대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 덧붙여서 그러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는 이충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을 다시 재반입하는 것을 아예 오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핵을 막는데 제일 좋은 무기는 핵입니다. 같이 죽을래?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못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미국 핵을 다시 갖다 놓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옵션이죠. 선제 타격도 들어가 있고 그거 안 되면 같이 갖다 놓겠다. 그 핵이 서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와 있는 거는 북한이 건드림과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쟁 억지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첫 번째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한국에서는 일반 그 사회 뭐
뭐 기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학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미국 학자 중에서 아주 그 괜찮은 분이 뭐 여러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브레진스키 교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 최근에 작고하셨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그 줄어들 것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제일 어려운 나라가 누구냐?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 중국한테 붙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 교수가 이렇게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로 중국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는 일, 조선이 되는 일입니다. 2.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을 막는 일.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한국이 일본하고 너무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그거 어려울 거다. 그것도 어려우면 핵을 만들라. 그래서 혼자 사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혼자 죽지 않는 방법.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미오시모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3대 국제정치학자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자들한테 한마디 써주세요 그랬더니 뭐 한마디가 아니라 뭐 길게 이제 서문을 써보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미국이 한국에 있는 것은 중국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60년 전에 한국에 전쟁할 때 온 것은 북한 막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소련을 막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가려고 보니까 막아야 될 적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막으려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미국은 아시아에서도 철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 한국이 보기에 그 중국은 보통 중국이 아니지 않겠느냐. 미국이 보기에는 약해도 그때 한국은 핵 무장이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한국이 핵 무장하는 걸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 브리진스키라든가 또는 미오시모 교수가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되었을 때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도와주기는 어렵더라도 너는 중국 앞에서 독립된 국가로 한번 살아보기를 미국은 원해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이전에 한국이 뭐 좀 더 애쓰다든가 그러면 핵 갖다 놓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젊은 시청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춘국 박사님한테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그러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느냐. 네, 제가 그 선택의 문제. 네, 작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여기 그 책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쓴 겁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국이 이깁니까? 중국이 이깁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쓰느냐 그러면은 답. 국제정치학적인 답은 이기는 나라 편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기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그냥 할 수 없어요. 미국이 지는데 멀리 있는 미국에 붙으면 한국은 중국한테 정말 죽도록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기는데 중국한테 붙어도 또 슬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힘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누가 이길지를 100% 안다면 전쟁이 안 납니다. 몰라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의 끝인데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기느냐 너무 쉬워요. 미국이 100% 이깁니다. 100% 이기는데 100% 이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미국은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문화에 의하면은 싸움도 하지 않은 채 2등이 된다? 그런 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 미국은 3%니까 언제 가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이 돈도 많고 그러면 그때 이기지 않겠느냐? 그거는 국제정치의 다이나믹스를 모르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앞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하물며 미국 같은 나라가 하물며 여기서 제가 하물며라고 쓴 거는 오늘 우리 김 박사님하고 콩고드 갔었습니다. 콩코드. 그 콩코드에 있는 미니트맨이라는 군인도 아닌 사람이 영국군하고 싸운 거예요. 영국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년도 더 된. 200년도 더 됐는데 그 다시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미국 교수가 자기네들은 깡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깡패다. 그런데 그 비유를 너무나 절절하게 냈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산에 곰을 만났습니다. 곰. 사람을 잡아먹는 곰. 그 곰을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사과 깎아먹던 칼 한 자루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곰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니, 그 사람 잡아먹는 곰이니까. 네. 잡아먹을 곰. 사람을 잡아먹는 곰이 20m 밖에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나라별로 다르니까 대응 방식이. 네, 이 여기서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내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죽은 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을 들고 있을 때 한 방에 권총을 한 방에 그 곰을 잡을 수 있는 총을 들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한국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총을 넣겠습니다. 일단 쏘는 게 정답입니다. 한국 사람 같은 보면 쏜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가서 딱 앉아가지고 그 곰한테 총을 겨누고 그리고 보고 있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곰이 자기 쪽으로 오면 마음속으로 곰아 너 오늘 죽는다 가라. 나는 너를 죽이기 싫어. 네가 더 갖고 오면 쏠 수밖에 없어.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쏘겠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곰이 돌아가면 한 번 뒤로 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안감이 높아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제정치가 곰들이 두글거리는 세계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곰이 두글거리는 세계고 칼을 든 사람, 총을 든 사람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은 총을 들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칼을 들고 있고 그래서 행동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쏜대요. 우리가 미국만큼 강하면 지구는 개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만큼 강하면 일본이 미국만큼 강하다든가 독일이나 중국이 미국만큼 강하면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미국은 내가 앉아가지고 곰 너 오늘 잘못하면 죽는니까 가라. 우리나라는 쏘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는데도 쏘겠다고 총을 말하는지 감독이 안 돼가서 그래요. 제가 정치에 이 박사님은 최근 저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자체 모순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중국이 이제 어느 나라든지 발전해 나가는데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대하다고 저는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 다 죽인 놈이었죠. 근데 이제 박정희가 나중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는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죠. 그게 나중에 제가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미국 학자가 논문을 쓴 거를 보고서 아 이게 맞는 말이었구나 하고서 보통 $10,000를 기준으로 칩니다. $10,000가 넘으면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민주주의 안 하면 터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87년에 바로 그 상황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우리가 하고 싶어 넥타이 부대들이 나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민주화가 되죠. 그런데 민주화로 끝난 게 아니라 1997년에 그 IMF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로 강제 구조조정 당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 두 가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화와 강제 구조조정, IMF, 그 두 가지를 버티면은 제대로 된 견실한 국가로 성장이 되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한국은 단단해서 그 과정을 넘을 수 있는데 중국은 그 과정에서 잘라집니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위구르, 이거는 중국이 아닙니다. 터키 사람들. 돌고리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아니라는 거는 지네들 말로 신강이라고 쓰거든요. 새로운 땅. 신강 자치주. 신강인데 신강의 넓이가 중국의 6분의 1입니다.
길이 2,000km, 폭 1,600km.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6분의 1이죠. 거기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슬람교 신자들 살고 있고 1,000만 명. 그리고 중국 석유의 30%, 중국 석탄의 40%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독립시킬 수 없죠. 근데 걔네들은 죽어도 독립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위구르 사람들이 IS에 들어가서 I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마지막 할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도 그렇고 그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 문제가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인데 이 모든 나라가 늙습니다. 늙어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못 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은 2015년부터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15세부터 64로 치거든요. 중국이 그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늙은 사람들이 다 또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늙은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딜레마에 봉착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늙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늙지 않는 이유는 이민. 이 나라가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선진국 모든 나라가 지금 당면한 인구 통계학적 문제, 너무 빨리 늙고 있다는 거, 거기서 미국만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통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40이 넘었습니다. 중간 나이가 5천만 줄 세워가지고 2,500만 명째가 40세가 좀 넘습니다. 2050년이 되면 53이 됩니다. 53. 2050년에 대한민국에서 53세가 딱 중간이에요. 늙은 수서로. 근데 미국은 36.5가 됩니다. 그때. 여기는 완전히 미국은 그래서 못 받은 나라가 되죠. 이거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내가 이제 최근에 강의할 때 미국의 헬스가 나오는데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가 많지만 생각보다 네.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라는 얘기시네요. 이게 최근에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미국 펜스 대통령 부통령 옆에 가는 사람이 한국군 육군 대장. 대장. 그 뒤에 가는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육군 대장. 요 옆에 가는 사람이 US 아미 미국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이 대령. 저 그림을 보고서 저 그림이 딱 이해가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인, 흑인, 황인종. 이 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끈끈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영어로 위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위 필링이 없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위 필링의 근거를 과거에다 둡니다. 과거. 할아버지가 같아서 우리는 우리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위 필링의 근거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인 나라가 저깁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는 영국, 할머니는 독일, 아들은 미국, 할아버지는 중국, 할머니는 영국, 근데 아들은 미국. 그러니까 밑에가 다 미국이라는 하나로. 그러니까 과거는 다른데 미래가 같은. 그러니까 미래에서부터 끈끈이의 기본을 찾는. 근데 그것이 성공한 첫 번째 나라이자 마지막 나라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피가 다 다른데 와서 미래에서 끈끈이를 찾고 그러려면은 일단 먹을 거 하고 입을 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유리점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갔으면 한국에 도망칠 뻔했는데 여기 계셔가지고 미국이 큰 나라로 기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세계화된 나라를 다른 나라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게 미국의 힘인데 이 이대령이라는 사람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육군사관학교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저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한국에 저게 많다는 거는 다음번 배틀필드가 어디냐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이라크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왜? 대비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북한 점령하면은 말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그림 보면은 와, 이게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구나 하는 게 딱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세계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지지율 꼴등이 한국이에요. 트럼프 네. 꼴등이 한국인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8%에 불과한 한국에서 이런 그것도 안 보도가 나왔죠. 있었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가 다 이제 탄핵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탄핵되면 힐러리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또는 선거 다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탄핵되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부통령이니까. 근데 저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트럼프보다 more conservative, more aggressive. 나 저 사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more conservative, more aggressive.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8년 대통령 선거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 그러면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 이 통계 숫자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권 나는 있다. 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청중 여러분께서 나는 파스포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건이 없다. 여권이 없다.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이나 어느 나라 여권이나 상관없이 나는 여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한국도 안 계시죠? 그러면 중국 사람 가운데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죠? 정답은 4%. 중국의 국제화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미국도 근데 생각보다 적어요. 미국 사람 중에 여권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안 나가도 되니까. 그 차이예요.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중국 사람들이 1년에 쓴 돈을 국민 숫자로 나누니까 하루에 얼마씩 쓰고 살았느냐? 6불 58센트씩 쓰고 살았습니다. 6불 58센트로 밥도 먹고 전기도 켜고 옷도 사 입고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1등은 노르웨이인데 100불이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등이 미국인데 97달러 1인당 하루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중국에 하루에 그 3달러 미만, 6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6불 58로 사는 사람이 13억 5천만 중에서 6억 5천만 등입니다. 그러니까 6억 5천만 명은 하루에 6달러, 10달러 미만으로 사는데 1불 25가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극빈 1불 25센트 미만이 1억 5천만 하루 수입. 하루에 생활비 전체가 다 수입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GDP는 곱하기 13.5 해가지고 세계 2위인데 2020년에 중국의 개인 소득은 잘하면 86등, 못하면 114등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을 따를 수 없는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 나중에 주먹으로 싸울 거냐? 아니죠. 지금 돈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싸우면 전쟁 안 하고도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이 가져간 직업을 다시 찾아오겠어. 그게 바로 지금 돈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할 나라가 못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이죠. 미국은 러시아 잡았죠. EU도 잡았죠. 특히 일본 잡았죠. 미국은 2등이 옆에 가까이 와 있는 2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의 대전략이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우에 가장 덜 알려진 사회 문제가 흑아분단이라는 지금 우리가 중국 문제를 잘 모르고 뭐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전철이 빠르다. 전철이 빠르다. 빠른 건 맞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가 있는데 중국의 고속철 길이가 2만 킬로인데
지구 어느 나라 거를 다 합쳐도 2만 킬로가 안 됩니다. 야, 중국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가. 아까 중국 사람이 하루에 6불 58 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고속전철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있는 임다에서 값을 내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전철 타고 갔다 오면은, 왕복으로 갔다 오면은 한 150달러 정도 듭니다. 1등석이 한 8만 얼마 되죠? 아니요. 편도가 그래서 8만 몇천 원 되니까. 근데 중국은 뭐 그걸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확 낮추는 거죠. 근데 가격을 낮추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회사가 보는 거죠. 중국의 고속철도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데 걔네들이 낸 누적 적자가 중국 GDP의 6%입니다. 작년 현재. 그리고 지금 허가군단이라고 그랬는데 애를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낳으라고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신고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지워버릴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아들을 낳죠. 근데 아들 하나 가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를 더 낳습니다. 둘째는 신고를 못 합니다. 그렇게 신고가 안 된 아이를 검은 아이들이라고 중국 사람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검은 아이들의 숫자가 최하 1억 5천, 최대 4억까지 봅니다. 이게 4억이라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주민증 없는 인간이 4억이다. 이거는 뭐 중국이 말을 안 하지만 1억 5천이라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여성의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흑아군단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죠. 또 중국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검문 검색을 하니까 거주 이전 및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 안 하는데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작년에 중국이 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7%를 그냥 받았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날 오늘 중국이 7% 경제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 신문사는 미국의 경제학자 49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49명 중 7%가 맞다고 대답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그 찾아서 계산해 본 거로는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91%, 중국은 1.88로 나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늦다? 그러면 뭐 중국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중국이 호랑이 잔등에 올라탄 나라인데 호랑이에서 내려오면 물립니다. 그래서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이게 7%로 치는 겁니다. 호랑이가 계속 뛰는 것이 경제 성장률 7%로 치는데 그거보다 지금 다 내려갔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죠.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그것도 이제 그 허상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 레이저건 얘기했죠. 그것도 좀 잠깐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중국의 항공모함 보면은 요거 잠깐 요 그림 재밌는 그림이니까 저게 6월 3일날 동해바다 그림입니다. 동해바다에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와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두 척에 옆에 따라오는 거는 뭐 호위함 뭐 잠수함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항공모함이 두 척인데 이거는 요 한 대만 가도 조그만 나라 하나는 없어집니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저 두 개가 동해바다에 있는 동안에 북한의 군인들은 이 신발을 못 벗습니다. 어떻게 벗어요? 비상인데. 근데 미국 그 전략 분석가들이 쓴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에다가 미군이 저렇게 와 있으면은 북한 군인들이 가서 보내기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추수할 쌀이 확 줄어든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작전 계획에. 64만 톤 정도의 식량 부족이 예측된다. 그렇죠. 이런 그런 것까지 미국은 계산.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것은 꼭 총을 쏴야지 쓰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주저앉으면은 그러면 군사력의 효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제일 좋고 안 되면은 시주석 당신이 좀 해주시오. 두 번째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한다는데 내가 한다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은 저희들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없어지는 거로. 중국 항공모함 얘기. 중국 항공모함 얘기.
미국 항공모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중국 항공모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중국이 뭐 세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중국 항공모함 사진들 갖고 다니는데 사진 한 장이 때로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항공모함이 네. 저 위에 있는 건 러시아 항공모함입니다. 요 중국 항공모함인데 서로 쌍둥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러시아 거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중국 거 비행기 안 싣고 다닙니다. 항공모함에 비행기 안 실었으면 총알에 총이 없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워싱턴에 그 해군 회의하러 왔다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비행기가 점프하다가 15대가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엔진이 센 비행기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 거는 튕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 점프가 아니라 튕겨주면 그냥 휙 하고 그냥 0에서 시속 수백 킬로가 그냥 째깍하는 동안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 위로 나가면은 그때 잡아당기면 뜨는 건데 중국은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소련이 비행기를 팔면서 엔진을 약한 거로 바꿔서 판 겁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내 비행기에 내가 얻어맞을 일은 안 되는 거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여객기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중국이 여객기 만들었다고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중국이 독자 개발해온 중대형 상하병 여객기 상강이 어디가 상강입니까? 미국, 유럽, 중국을 말하는 거. 그렇죠.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저게 상강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납니다. 저게 우리나라 최고 신문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정도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상강은 얘입니다. 러시아, 일루신, 소련 비행기들 지금 세계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그럼 날고 있는 애가 상강이지 어떻게 아직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상강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 비행기인데 부품이 다 미제더라고요. 이제 다 미제고 중국 거는 뭐 껍질 조금 있는데 엔진이 미제입니다. 저 비행기가 2015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저게 그 엔진이 90년대 겁니다. 왜 미국이 90년대 엔진을 줬을까요? 저거 창문 가리고 의자 띄면은 폭격기 되는 겁니다. 미국이 엔진, 미국까지 오는 엔진 왜 달아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국제 정치 간단하지 않아요. 그 뭐 미국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 비행기를 만드는 중국 공장에 3가지는 확실히 중국제랍니다. 뭐요? 물, 전기, 사람. 그 3가지는 확실히 중국제랍니다. 네. 쉐일 소가 한번 얘기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우위, 쉐일 가스 얘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국 항공모함 이렇게 생긴 겁니다. 비행기가 여기를 가득 찼네요. 이거 하루에 그냥 갖고만 있는데 100만 불이 듭니다. 그 저런 거 주면은 큰일 납니다. 한국은 하루에 10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유지비가 유지비만. 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은 저 배를 그냥 갖고만 있는데도 돈이 드는데 제가 그 러시아를 93년에 러시아 망하고서 한 3년쯤 됐을 때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더니만은 잠수함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좀 삐뚤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눈이 좀 삐뚤어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좀 이상해가지고 러시아 대령한테 해군 대령한테 저 배가 좀 이상하다 삐뚤어 돼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삐뚤어 돼 있는 거 맞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삐뚤어 돼 있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이거 똑바로 세우는 것도 다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로 러시아 작년 GDP가 한국보다도 못합니다. 러시아는 3년 전에 2조가 살짝 넘었는데 작년에는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천억이 줄었어요. 한 40% 줄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구 줄고 평균 수명 줄고 그리고 GDP 줄어드는 나라가 유일하게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냉전을 한다고 나옵니다. 한국보다 돈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냉전하겠습니까? 미국하고. 냉전은 센 나라 둘이 벌리는 게 냉전이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돈이 쭉 내려가는 이유가
쉐일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이 말이죠. 여기 기름값이 지금 2불 몇 센트죠. 예, 한국을 갈론으로 치면 한국은 6불, 7불 정도 되면 됩니다. 서울 가격은 한 7불 잡으면 될 거예요. 여기 보스턴은 저쪽 텍사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여기 2불 한 몇십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은 기름 넣자고 텍사스까지 갔다 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그 쉐일이 터져가지고 여기 한번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쉐일가스라는 것은 문명사적 사건이다. 이런 이거 지구에 제일 끝내주는 사건이 쉐일 사건입니다. 이거 여기 빨간 색깔이 전부 다 쉐일 오일에 나오는 그 필드인데 이거는 그 땅 속에서 한 3,000m 깊이에 있습니다. 근데 5억 년 전에 바다였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갖고 이 바위층이 있는데 바위가 두껍진 않아요. 그냥 넓습니다, 무지하게 넓은데 거기에 그 동물 물고기 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그 저기 땅속 3,000m에 가면은 기름이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 파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 거다 해갖고 저거를 없는 거로 치고 있었는데 텍사스의 그 쉐일 오일 업자가 저거를 파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싸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배럴 살 때 100불이었는데 저거 파내는데 60불에 파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죠. 저거 쉐일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저걸 못 파는 거가 저거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 때문에 저게 나온 겁니다. 아메리칸 앙트레프너러십. 이 사람들 불굴입니다.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거를 국가가 못 합니다. 개인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특히 다른 나라는 못하고 미국적 기업가 정신의 산물인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거를 요거 전체도 아니에요. 지금 확인된 것만 200년 쓸 수 있는 석유, 100년 쓸 수 있는 가스로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파지 않은 데가 여기 콜로라도인데 로키 산맥인데 로키 산맥은 맥시멈 2조 배럴까지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하루에 1,800만 배럴씩 쓰는 나라입니다. 2조를 1,800만으로 나누면은 여기만 304년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미국이 석유 수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미국이 석유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동은 갑자기 미국한테는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거를 바이탈 인터레스트 이거는 가서 싸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바이탈 인터레스트라고 얘기하던 나라가 독일, 일본, 그렇죠. 그 두 개가 바이탈입니다. 그게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거는 미국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터레스트가 한국 터키입니다. 한국 터키는 왜 그 다음이냐? 이 바이탈한 것을 지키는데 바이탈한 겁니다. 일본을 지키는데 한국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서 야 한국 없어도 일본 지킬 수 있지 않겠어 하는 사람은 미군 철군론자가 됩니다. 아니야 이거 없으면 일본 못 지켜 하는 사람은 미군 주둔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미군, 주동미군, 철군론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터키, 한국에 있는 미군은 정치가 바뀔 때마다 철군론이 대두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뭐 그저 그런 것이 사실은 중동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1950년대까지는 기름이 남아 돌았으니까 그러다가 70년대에 중동이 우선순위 1로 바이탈로 올라갑니다. 바이탈. 카터 때. 왜? 거기서 오는 석유를 미국이 안 쓰면 미국도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바이탈이 됐을 때 카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카터가 아주 무지하게 약한 사람인데 중동에서 미국으로 오는 석유의 흐름이 차단당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이라도 사용해서 그것을 막겠다. 그걸 카터 닥트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중동 가서 전쟁한 것은 전부 카터 닥트린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 쉐일 오일이 완전히 눈에 보이게 터진 것이 2014년 여름으로 칩니다. 2014년 7월에 요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저 바넷이라는 데는 2004년에 받고 이글포드하고 베켄 여기가 2014년에 터지는데 이거가 뭐 우리나라가 하루에 230만 배럴 정도 쓰는 나라인데 중국이 하루에 600만 쓰는데 요 두 군데에서 600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1,800만 중에 1,200만을 수입하고 600만이 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4년에 600만이 터지는 바람에 수입이 600만, 지가가 1200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거가 600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유가 날아가고 저쪽 베네수엘라 망하고 주저가고 네. 베네수엘라가 주저앉으니까 큐바한테 용돈 못 주니까 큐바가 미국한테 꿀고 러시아 날아가고 우리나라 해양 시추선도 못 팔아가지고 조선업이 휘청휘청. 미국의 그 석유 때문에 이 지구가 바뀌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잡지들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국제정치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anti-terror warfare, 반테러 전쟁, 전부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국제정치 하는 사람은 전부 입에 달고 산 말이 뭐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입만 열면 하던 소리 Rise of China 전부 중국의 부상. 네. 그런데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2012년 1, 2월호에서 1년에 6번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은 입에다가 달고 살 말이 아메리칸 에너지 붐. 지금 그게 터진 겁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자급자족이 식량, 2020년에 이제 100% 가능한 거로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처음으로 식량과 에너지 자급한 나라가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의문 하나가 제기됩니다. 중동의 그 불안한 정세, 미국이 가서 군함을 지키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이제 석유 수출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적이 활동 못하고. 근데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되면 중동에 이제 군인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 한국은 석유 수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한두 가지가 우리가 미국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죠. 장화 구두 끝에 이 이란하고 거기가 아주 좁아요. 여기 해협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의 석유 10%가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7%, 일본, 한국 100% 전부 다 글로 오죠, 석유가. 그런데 미국이 10%라도 미국도 살고 죽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거기에 붙박이로 30년 동안 to make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오픈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일이 터진 다음에 그 두 척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미국을 골탕먹기 위해서 막으니까 막진 않아요. 이제 그걸 막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수틀리면 가서 막으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날로 죽습니다. 즉 중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하고 싸워서 이기는 날까지 미국한테 덤비면 죽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바다로 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시아를 훨씬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것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시아로 옮긴다 하는 거는 이제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돈도 많고 즉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덤벼드는 나라도 거기 있으니까 중국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손보려고 지금 이미 오바마 때 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거를 말만 바꿨지 그냥 합니다.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안 오토오미온 사건 다시 한번 좀 여쭐 수밖에 없는데 직접 미국에 와서 생각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한 미국의 여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은 나름대로 여론. 민주주의가 이제 여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4월 6일날 이제 시진핑 만난 이후에 시진핑한테 아까 그랬죠. 중국은 아무 돈도 안 준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만난 다음에 중국 가갖고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중국이 도와준다고 그런다. 중국이 그 문제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중국을 경제 제재하는 거 이런 거를 훨씬 완화할 수 있다. 심지어는 중국이 화폐 조작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물건 많이 팔아먹는데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 봐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오토군이 죽은 바로 그날 이제 더 이상 중국한테 기대해서 될지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견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냐라고 이제 분노하고 있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없애자는 건 아니죠. 김정은이라는 그 정권을
이제 더 이상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저 편의 사진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미국을 이제 앞으로 그 1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년 대계는 대학입니다. 대학.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10년을 보려면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고 내년을 보려면 꽃을 심으라고 그랬는데 100년을 보려면 교육을 하라고 그랬다. 지금 미국 대학들이 여기선 잘 몰라요. 그런데 세계 100대 대학, 그러면 한 58개 정도가 미국 거로 나옵니다. 미국이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뭐 터키, 뭐 이런 다른 나라가 계산해 보니까, 중국이 계산해 보니까 100대 대학 중에서 58개가 미국 거, 50대 대학에서는 뭐 7, 8개가 미국 거, 20대 대학에서는 18개가 미국 거, 15대 대학은 전 다 미국 거.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여기 바로 하버드 있고 MIT 있지만은 앞으로 100년 후에 세계 1등은 대학이 제일 좋은 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이전에는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 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난 농업할 때는 인구 제일 많은 게 10명, 가족 10명인 나라가 힘이 10명인 집이 2명인 집보다 힘이 더 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가 이제 미국에서 했죠. 전기. 3차도 미국에서 했죠. 컴퓨터. 정보. 지금 4차를 누가 하느냐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 달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건데 1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할 나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자원은 석유다. 오늘날의 석유는 뭐냐? 그래서 이제 석유 시추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여기서 미국 거 아니고 있나요? 이겁니다. 앞으로 50년을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 제가 이제 이대에서 그 세계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쇳덩어리 10톤에 10만 원짜리 물건 이걸 많이 파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다음에는 1kg에 100만 원짜리 파는 나라. 컴퓨터는 1kg인데 100만 원이죠. 지금은 무게가 없는 물건을 파는 나라가 1등입니다. 아마존이 무게 있나요? 구글이 무게 있나요? 그렇죠. 무게 없는 것을 갖다 파는 나라. 종업원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여기가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한국이 그거 흉내내려고 뭐 창조 경제다, 뭐 지식 경제다 그랬는데 그거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버스가 서가지고 우버 택시 타고 오는데 참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우버가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우버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온 택시 회사가 난립니다. 목숨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버 오면 못하고. 네. 세계 그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세계 학자들은 예컨대 우버 택시만 해도 인류 문명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5분 안에 차를 보낼 수 있는 기업은 차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자동차는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일종의 뭐랄까요, 쉐어 비슷하게.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답니다. 2030년에는 미국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 그 여자 앵커가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 그런 날이 오면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차를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사람이 옛날에 말이 그랬답니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걸 결코 안 버려. 난 죽을 때까지 말 탈 거야. 지금 말 타는 미국 사람이 있나요? 교통수단으로. 1800년대만 해도 뉴욕에서 말의 그 배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렇죠.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패턴이 나오는데 금년 1월 달에 나온 책 중에 The End of the Asian Centu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예일 대학 교수를 관두고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로 간 오슬린이라는 박사님이 쓴 책인데 아시아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The End of Europe, 미국의 시대가 유럽의 시대가 끝났다. 이 책은 내년 1월 9일 날 나온 책입니다.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미래를 너무 예측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예.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이 이제 책을 쓰는데 내년에 미국의 시대 The American Era라는 책이 이제 나옵니다. 세계가 흘러가는 패턴입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아시아의 비극인데 뭐냐면은 미국 사람 중에서도 그걸 틀리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아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거 학생이 그렇게 쓰면 난 F 줍니다. 분석 단위가 틀렸잖아. 아시아는 40몇 개국이고 미국은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니? 그래서 아시아의 시대가 올라가고 미국의 시대 접는다는 건 이 앞뒤에 유닛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학문적인 언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의 시대가 된다라고 것은 팩트를 따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일본의 시대, 중국의 시대, 인도의 시대는 맞는데 아시아가 합쳐지지 않는 거가 일본 더하기 중국 더하기 인도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으로 합쳐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힘 더하기 1, 아시아의 힘 1은 합쳐보니까 0이에요. 왜? 상쇄가 되거든. 적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전력 간단합니다. 아시아의 3대 강국, 뭐 3대 강국이라고 하면 큰 나라 3개, 인도,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미국이 내 편으로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정말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연방제로 전환한다든가 민주화를 이루고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데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역사상 가장 민주화된 지도자라야지 맞습니다. 그 나라 경제 발전한 거나 네. 국민의 이 스타일을 보면은.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원하는데 독재가 되는 것은 자기 정권의 안정이, 근데 그건 결국 터지게 돼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하루에 1년에 30만 건의 폭동이 나는 거로 미국 사람들은 봅니다. 학자들은 뭐 18만 건 이렇게 쓰는데 뭐 그 학자 말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30만 건이라고 쓰는데 30만 건이면 1분에 한 건씩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하는 동안에 100건 정도 났습니다. 중국에서. 폭동을 어떻게 치는 거냐? 네, 정의 데피니션. 파출소 이상이 공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날 북경대학 학생이 여름에 이제 방학이 되었고 시골에 자기 집에 왔습니다. 공부하다가 뭐 연필이 떨어져가지고 문방구에 사러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까만 캐딜락 까만 차를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캐딜락 운전사가 나서 죽도록 얻어 패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마을 사람들이 자동차 뒤집어 놓고 운전수 때리고 불 지르고 난리 나는 거. 그게 폭동 한 건입니다. 그건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네. 바로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나는데 중국에는 유튜브 없습니다. 유튜브 없어요. 막아놨습니다. 유튜브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 전자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그 민주주의 무섭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민주화가 되면은 어떻게 홍콩하고 위구르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또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민주화가 내전이 나라가 쪼개질 것 같고 독재를 하지 터질 것 같고 그 딜레마인데 정치가들이 그걸 못합니다. 그 미국이 너 내 말 잘 들으면 세계 2등을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국가들이 또 그걸 못해요. 나 1등 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또 맞고 뭐 이렇게 터지고 전쟁 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가 미래의 주력이 될 것인지는 오늘 강의 중 정답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이기는 나라 편. 뭐 답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윤상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충근 박사님 어떤 경로로 초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한국 정세가 아주 험악하고 또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미주 동문들이 많이 걱정들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충근 박사님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그분이 강연하시는 걸 많이 보시고서 네. 이런 분 초청하면 어떠냐 이렇게 공론이 돌았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대 동문양인데 제가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황이 이런 분이 와서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팩스 파인딩을 하잖아요. 그런 그 어퍼튜니티를 주면은 우리한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을 초청하자. 그런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다행히도 한국에서 도와줄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만한 박사님이 한국에 아는 그 분들을 네. 동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저분을 만나 그분들이 이충근 박사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김만한 박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해서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배나 TV 보는 분이 주변에 많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 강연 그렇죠. 들어. 그러면요 있으면 다 보죠. 오늘 강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저는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네.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아주 강의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까지 클리어 혼동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걸 보므로써 동남아 정세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미국의 의도라든가 이런 게 아주 분명히 착 드러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나 TV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참 계속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강연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다 보셨죠? 여러분도 얼마나 익사이트하게 느끼시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나 TV 성원해 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윤희경 선생님 뵙고 오늘 강연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네. 예, 처음부터 못 들었지만 총체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그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을 중간중가운데 코믹한 얘기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그 연사분께서 그 많은 자료를 자세히 아셔서 그 듣는 사람들이 아주 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미국과 한국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나 TV 애청자라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유은주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아유, 그냥 저희가 이렇게 혼동한 게 많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왜냐하면 한국 신문 보면 한국 정부는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확실한 대답을 들었어요. 아주 그 배나 TV 애청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셔서 네. 아유, 오늘 또 한 분이 배나 TV에다가 도네이션.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나 TV를 위해서 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예, 커네티켓죠. 예, 네. 커네티켓 42년. 아유. 미국 온 지 42년. 커네티컷에 오신 지 42년 됐고 네. 이제 후원회를 스스로 이렇게 직접 예. 만들어 주신 거네요. 예, 배나 배나 TV. TV를 이제 지금 5분이 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먼저 보고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보고 네. 어머 막 저기 세계 돌아가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또 다른 분이 보고서 지금 여자들만 5분이 이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베나TV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고 계속 저희들한테 이렇게 국제 정세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서 사니까 이제 북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중국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세요? 운영하는 거 저희가 좀 네. 궁금하더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영업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도 도네이션이 많이 필요하세요? 네, 많나요? 후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도네이션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아직 유튜브 광고 수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100%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 친구 박사님 오신 데서 제가 제일 흥분했고, 네. 또 오늘 저 국제 정세 그거 많이 보고, 저희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남편 그 경기고등학교 63회 50주년 갔는데, 다들 한국서 살기 싫다고. 거의 불안해서, 90%가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1세대는 괜찮은데 이제 2세 3세들 때문에 네. 왜 공부하고 한국을 갔는지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배운 분들이 한국이 싫다고 할 때는 한국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리타이어 펀드 가지고 또 아파트 팔아갖고 다 오겠대 오라 그랬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베나TV에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한국 살기 싫다는 얘기. 뭐 저희는 괜찮아요. 좀 편집을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네. 또 만약에 여기하고 상관이 안 좋으면 저희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니까요. 네, 다들 살기 싫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네. 좋았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이충근 박사님 강연 끝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평소에 많이 그 유튜브를 봐서 이충근 박사님의 그 아주 그 능런하신 그 강의를 많이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 어색하지도 않고 하나도 그 눈에 설지도 않고 아주 친근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베나TV를 자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주 우리 장 사장님도 뭐 같이 그냥 막 항상 봐서 네. 항상 아주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접하시게 됐습니까? 정보.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네.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접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베나TV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내가. 예. 감사합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과 미국 보스턴에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멀리 왔습니다, 그죠? 네, 멀리 왔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일본 신문이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연내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라고 강요했다, 명령했다. 아무튼 청와대에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였다고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오보였다고 근데 그 본문을 안 읽어봤는데 네. 오보라는 뜻입니까? 틀렸다는 뜻입니까? 오보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년까지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아마 요청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주기를 그 원래 계획은 금년 중에 이제 하는 거로 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서 그 하는 인식이 우리랑은 조금 좀 이 급박한 정도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미국 그 매티스 장관이 사드 배치의 그 이유 또는 그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그 앞으로 다가올 위협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지금 빨리 당장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 것을 뭐 당연히 원하지 않을 것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배치를 완료해 달라고 뭐 희망을 하고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토 윈비역은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강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참 뭐 지금 우리가 이 몇 가지 읽은 그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오토 완벽군이 그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찢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주를 했다는 것을 북한 측에서는 감리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감리교에서 사주를 받고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오토 완벽은 유태인이잖아요. 네. 유태인이고 종교가 유태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감리교의 지시를 받고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북한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여론은 더욱더 싸늘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이 피해자라는 얘기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피해자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어도 죽인 사람이 그 과실치사라든가 이런 거로 그 죄를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 거의 적반하장 수준이고, 근데 왜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틀리는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미국이 국민이 무지하게 그 분노하고 있고, 예, 감정적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그 무마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그 뭐 이렇게 불길을 더 넓게 하는 그런 뭐 반응을 북한이 보이는 것이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미국 여론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분노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개인 하나가 죽은 사건인데 뭐 보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를 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언론에 다루는 양이라든가 또 미국의 이 보이는 그 분노하는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어제 강연에서 혹시 못다했던 말씀 미진한 점이 있으셨는지요? 그렇죠. 그 뭐 시간이 우리가 뭐 항상 더 많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그 오토 완벽군이 죽은 다음에 미묘한 그 미국의 정책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북한 문제를 마치 혼자 이 군사력으로 다룰 듯 아주 강경으로 나가다가 4월 초부터는 그 중국한테 의존하는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에 하나의 그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할 수 있다. 중국은 해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할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 6월 20일 날 오토 완벽군이 죽은 다음에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트를 했는데 그 트위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중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었지만은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중국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이제는 중국한테 의존해서는 더 이상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좀 뭐하다는 그런 얘기 되겠죠. 북한은 쉬지 않고 도발을 했고 중국은 막아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막지를 못했고 그래서 6월 20일에 그 트럼프의 트윗을 기점으로 미국의 그 대북 핵 정책이 조금 또 터닝 포인트를 하나 또 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이충근의 국제정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